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속 인간의 삶은 하나의 무대처럼 펼쳐진다.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고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필요한 물건은 시장에서 해결한다. 이 익숙한 풍경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한 일상이 됐을까? 이 삶의 방식에도 누군가 처음 길을 열었던 순간이 있었다. 몸을 고치는 지혜와 곡식을 키우는 기술, 필요한 것을 나누는 질서. 이 질서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한 인물이 자연스레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그를 염제신농이라 불렀다. 저런 농경이라든지 또 의술이라든지 하는 게 이 인간의 생업,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사실은 염제신농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동아시아에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 민생이 먹고 사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두 가지를 그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구축한 길.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인류 생활 문화의 출발점.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기초에는 염제신농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다. 신농은 실존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인류 문명사에 있어가지고 아주 지대한 공덕을, 은덕을 후세에 남겨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제신농, 그 이름에서 오늘의 질서를 만든 성인의 지혜를 다시 읽어본다. 중국 호북성 서쪽에 위치한 신농 가림구. 이곳은 염제신농의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신농 가림구 내 중약재 시범단지에는 약초를 키워 생업을 잇는 약재상들의 약초 재배지가 있다. 후징보시도 약초를 직접 재배하는 약재상이다. 타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 你看这个籽，用这种籽 비가 와도 해가 되는 환경 덕에 이곳 약초는 약방에서도 귀하게 쓰인다. 这是黄连，就是这个是泻火的，泻火的。驱火。当归一种。这个当归，哎，对对对，好多种啊。那过去应该是20-30种吧。 약재상이 안내한 곳은 수확한 약초를 관리하는 실내 작업장.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약초는 건조 방식 하나에도 그 효능이 달라진다. 黄贝皮，它是驱火清热解毒啊。你像一般的西药里面，这是与止咳呀、消炎呐、都要用它。这个本来是个烘干房，它是这样的，它是让你加火，用机器用烘力循环，就在这个烤干了，是这样的。 온도와 습도를 맞춰 건조하고 불순물을 제거해 약으로 쓰일 수 있게 다듬는데 이 모든 과정은 약초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 근원에는 약초의 성질을 처음 밝혀낸 존재 신농이 있다. 神农尝百草就在我们这个地方，所以呢，我们这里药材就是很出名的。 신농이 열었던 약초의 길. 이곳 사람들은 지금도 그 길 위에서 살아간다. 신농 가림구의 한 약재상가 거리. 한때 이 거리는 약초를 거래하는 상인과 손님들로 붐볐지만 인터넷 거래가 자리 잡으면서 과거의 활기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약초의 향과 색을 직접 확인하려는 사람들은 상가를 찾아온다. 이 상가에서 판매하는 약재는 150여 종.
약초를 다루는 일에는 성질을 구분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신농이 이곳에서 약초를 나누고 살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就是炎帝采药的地方啊，就是这个地方。我们神农架它的海拔就300米到3000多米，它各种生长环境它不同的。你比如我们这儿说下雨啊，你这块马上下雨，那块还有太阳，所以它长的药材它的生长环境不一样，它的药材就比较可观。神农尝百草就在我们神农架，在这边，就在我们这边。 약초에 대한 믿음과 기술은 단순한 생업을 넘어서 이 지역의 오래된 기업과도 맞닿아 있다. 수주시 곳곳에 남아있는 신농의 흔적들. 그중 신농 가림군은 지금도 한의학의 시작점처럼 여겨지는 곳이다. 이 일대의 산들은 예로부터 약이 태어난 산이라 불리며 사람들이 신농의 흔적을 찾기 위해 찾아오던 장소였다. 넓은 광장을 중심으로 신농과 관련된 상징들이 배치돼 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신농이라는 이름을 마주하게 된다. 신농은 이 공간에서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이다. 再看一下上面，上面呢，这个是一个神农炎帝的一个牛首人身的一个像，那么它的高度是35，它的这个牛角加起来宽度呢是宽度是30，一个是21，一个是25，合起来是56。 약초의 땅이라 불려온 곳. 사람들은 지금도 신농 앞에 선다. 산기슭에서 시작된 길은 수백 개의 계단을 따라 신농단으로 이어진다. 这个地方叫神农架，因为我们老祖宗在这里生活了38年，一孙所做出来的功绩，后人为了感谢他而在这里设了神农坛，它的全名叫做神农祭坛。神农架的这个名字呢，也跟我们老祖宗有关系，它是因为3架而组成的神农架。 架木为梯，只为攀爬采药；架木为坛，只为祭奠。 정상부에 자리한 신농단. 이곳에서는 지금도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신농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약초의 지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단순한 전설을 넘어 삶의 기원과도 같은 의미다. 我祈福的全家福。哦，全家福。你是从哪里过来的？我是从江苏省常州过来的，然后今天是第一天游这个恩施神农架啊，感觉这边的景色啊各方面特别好，特别棒，然后这边的人和食物都是最棒的。 누군가는 가족의 건강을, 누군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의 안녕을 빈다. 치료와 치유의 기원을 담은 신농의 이미지는 이런 일상적 의례 속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농은 어떻게 의학의 시조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을까? 그 시작은 사람들의 고통이었다. 염제시대의 백성들은 불안정한 주거 환경과 불결한 음식 탓에 질병에 시달리는 일이 많았고 독사나 독충, 맹수의 위협 속에 목숨을 잃는 일도 흔했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던 시대, 병은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신농은 백성의 병을 직접 고쳐주기로 결심한다. 그가 사용한 도구는 자편이라 불린 붉은 채찍. 신농은 자편으로 약초를 내리쳐 약초의 독성 여부, 효능, 성질을 가려냈다고 한다. 회남자에는 신농이 풀과 물을 직접 맛보았다고 기록돼 있다. 그렇게 약과 독을 가려 의학의 기준을 세운 것이다. 염제 신농 씨는 모든 그 풀들을 맛을 보아가지고 그 약물학을 집대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풀은 먹어도 되고 어떤 풀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그 약물학을 발전시킴과 더불어 또한 그 의술을 창시를 해가지고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의 창시자로 받들어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한의원을 가면은 그 붓글씨로 신농유업이다. 이 한의학 자체가 신농 씨가 전해준 그 유업이다. 이렇게 글을 써서 붙여놓기도 했었습니다. 신농단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약초의 전승이 왜 이 산에서 시작됐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깊은 숲과 험준한 산세는 신농이 풀과 나무를 시험했다고 전해지는 오랜 이야기를 품고 있다. 지금도 신농 가림구 곳곳에는 황련, 당귀, 황기 같은 다양한 약초들이 자생하고 있다. 이 약초들은 신농의 의약이 추상에 그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렇게 신농이 연 약초의 길은 이 산의 풍경과 함께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신농의 약초 이야기가 남아있는 또 다른 장소로 향했다. 사람의 시선이 쉽게 닿지 않는 절벽 한가운데 자리한 신농 채약동. 신농이 직접 약초를 채집하고 그 효능을 시험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험준한 위치는 약초 채집이 결코 안전한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전승의 장소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찾는 이가 드물어 관리의 손길이 오래 머물지 않은 듯하다. 입구를 덮은 풀과 세월에 바랜 채약동 현판만이 이곳의 시간을 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이 동굴에 전해진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고 이곳은 신농의 실험 정신을 상징하는 장소로 남아있다. 이런 신농의 노력은 질병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초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신농이 남긴 지식은 약초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됐고 신농 본초경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니까 그 신농 본초경 속에는 신농 씨로부터 그 책이 지어지는 시대까지의 약물학에 대한 모든 지식이 집대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농 본초경에는 365종의 약물이 실려 있어요. 그것은 이제 1년이 365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농 본초경이 후세에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송나라 시대 때 간행된 증류본초, 정화본초, 대관본초 이런 책들이 지어지면서 거기에 요 내용은 신농 본초경에 있던 구절이다 이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나라, 청나라 때 의학가들이 그 구절만을 모아가지고 이제 신농 본초경을 이제 새로 만듭니다. 약초 365종의 성질과 쓰임을 기록한 신농 본초경은 동양의학의 출발점이 됐고 허준의 동의보감을 비롯한 후대 의학의 기초가 됐다. 신농은 질병을 이겨내는 길을 제시하며 오늘날까지 동양의학의 시조, 본초학의 창시자로 인정받고 있다. 신농의 시선은 치료를 넘어 삶의 근본으로 향했다. 호남성 염릉현의 농촌마을. 들녘마다 한 해 농사 결실을 거두는 가을 추수가 한창이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농경의 시간. 농업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생업이자 문명을 만든 힘이다. 他一亩应该有1000多斤，一亩1000多亩，1000多斤。 신농은 바로 이 농경의 시작을 연 인물이다. 신농 유적지 곳곳에는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독특한 모습의 신농상이 남아있다. 이 소머리 형상은 신농이 농업을 크게 일으킨 공덕을 상징한 것으로 전해진다.
所以就炎帝他本身比较善于观察那个周边那些事物。他们去打猎，发现那个野猪在地下找食物，他用他那个獠牙把那个土就一拱一拱，然后中间一个沟，两边那个土翻出来的土就特别松软。得到那个启发以后，就发明了这个耒耜，这个是一种农用工具。到咱们现在说的话，其实它有是犁的一个作用。所以后面就等于驯化野牛、降牛架根，然后就教大家播种五谷，就是咱们最早一个渔猎时期到农业时期，所以他们当时也被称为那个农耕之神。 농업과 관련된 신농의 행적을 찾아 호북성 수주시 여산진으로 향했다. 여산 도심에 들어서자 도로 한가운데 염제 신농골이라 적힌 신농 폐방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쉽게도 염제 신농 열산 명승구 입구는 현재 출입이 제한된 상태. 잠시 멈춘 발길 사이로 오랜 전승의 시간이 느껴진다. 신농은 어떻게 농업의 시작을 연 인물이 된 걸까? 산에 불을 놓아 땅을 일구고 오곡을 심어 농업을 가르친 신농. 그 시작은 화전이었다. 숲을 태운 뒤 남은 재를 비료로 삼아 씨앗이 자라도록 한 방식이었다. 그는 땅의 성질을 구분하고 파종과 수확 시기를 정했다. 수렵과 채집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굶주림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다. 신농이 농사짓는 법을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경문화. 사람들이 그를 농업의 신이란 뜻의 신농이라 부르게 된 이유다. 농업의 신이다, 농경의 신이다, 또는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냐면 그분에 의해서 그 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를 하려면 농사를 할 때 쓰는 쟁기와 같이 뭐 땅을 파거나 이런 기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농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계절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봄에 어느 지점에서 씨를 뿌리냐,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어느 지점에서 열매를 맺고 어떻게 추수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때의 삶에 완전히 이제 전환점이 되었다. 농경의 시작은 단순한 기술의 발견이 아닌 인류가 정착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식량이 안정되자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생겨났다. 호북성 굴가령의 한 유적지. 장강 중류 신석기 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농경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면 굴가령 지역의 기록과 연구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돼 있는데 굴가령 문화의 영향권이 장강 중류를 따라 넓게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관 내부엔 신석기 농경 문화의 뼈대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돌을 다듬은 도구들과 정착 생활을 보여주는 토기 등 이 지역이 오래전부터 농사 문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나무 쟁기를 앞세운 사람들의 재현 모형이다. 밭을 갈고 수확한 곡식을 나르는 모습은 초기 농경 생활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곳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탄화된 벼 껍질. 벼 껍질의 출토는 이 지역에서 벼를 재배하고 식량으로 활용한 체계적인 농경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고고학자들은 냉피와 유적의 연대가 신농의 활동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지역에서 농사의 질서를 세웠다는 신농의 전승은 단순한 신화로만 보기는 어렵다. 전시관을 지나면
실제 유적이 보존된 발굴 현장이 나타난다. 발굴된 지층은 오래전 이곳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는데 농경 역사가 실제 삶의 기록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농 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신농 씨를 매울 열자를 써가지고 이제 열산 씨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냉피아 유적지에서 땅을 불에 태운 그러한 흙이 출토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많은 벼의 껍질들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농 씨가 처음으로 그 산에다가 불을 놓고서 농사를 짓던 그러한 그 자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농경은 사냥과 채집에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문명의 전환점이었다. 파종과 수확의 주기가 생겼고 사람들은 한 해의 양식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결실에 감사하며 신농을 기리는 제를 올렸다. 이 밖에도 농기구 제작부터 달력과 우물에 이르기까지 신농은 농업 전반의 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농업의 신으로 추앙하게 된 것이다. 신농의 이야기는 지안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에서도 확인된다. 고구려 오회분의 사호묘, 오호묘 벽화에는 소의 머리를 한 인물이 한 손에 벼이삭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모습은 중국 신농 유적지의 소머리 신농상과도 닮아 있다. 소는 농사의 근간을, 벼이삭은 풍요와 수확을 뜻하는데 이는 신농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구삼국사라고 해서 그 이규보의 동명왕 편에 보면 이 주몽이 그 동부에서 탈출을 해서 전론부여로 이제 남하를 할 때 그 어머니인 유아 부인이 오곡의 종자를 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디기를 통해서 이 보리 씨를 다시 또 보내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고구려 건국 자체에 농경을 바탕으로 해서 건국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소머리를 하고 있고 이제 어떤 벼이삭을 들고 있는 신농씨로 보이는 그런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삼실종, 그다음에 오해분의 사호묘, 오호묘에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고구려에서는 농경을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고구려 벽화는 농사의 뿌리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담고 있으며 신농은 신화와 현실을 잇는 달이었다. 농사의 뿌리를 기억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남아있다. 들에서 음식을 나누기 전 몇 숟가락을 땅에 던지는 풍습, 고수레다. 조선 숙종 때 북에가 지은 규원사화는 고수레의 기원을 고시씨와 연결한다. 그 근거가 된 진영유기에는 고시가 곡식을 맡은 존재로 기록되어 있으며 단기고사에도 산원관으로 등장한다. 뭐 농촌에 가서 농민들이 중간에 참을 먹을 때 그때 보면은 먼저 막걸리라든지 이런 걸 뿌리면서 3번 정도 뿌립니다. 그러면서 고시래, 고시래, 고시래 이렇게 하거든요. 고시에게 예를 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달국 시대부터 고시씨가 있었습니다. 고시씨는 지금으로 보면은 농림부 장관, 농산부 장관 정도의 어떤 직책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고시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고시씨에서 그 자손이 소전씨가 나와요. 소전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소전의 아들이 염제 신농씨가 되는 겁니다. 고실에 대해서는 이 환단고기 태백일사 이외에도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규원사화에도 나옵니다. 규원사화에도 마찬가지로 이 당군의 신하인 고시래가 그 농사짓는 법과 불씨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 은혜를 백성들이 잊지 못해서 허공에 이제 음식을 던지면서 고시래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기록과 이제 우리 풍습으로 이제 전해지기 때문에 고수레의 그 유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농사를 관장했던 고시 씨의 후손이자 방계 자손인 염제 신농. 신농은 고시 씨를 계승해 오곡을 가르치고 농업의 질서를 세워 농경 문화를 완성한 인물이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농경의 스승으로 자리해온 신농. 사람들은 지금도 신농의 이름을 산 하나에 새겨 남기고 있다. 신농의 이름을 딴 하남성 심양시의 신농산. 3000m급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이 산은 신농이 백성에게 농사를 가르쳤다 하여 농업의 성산으로 불려왔다. 산의 능선을 지나 내려다보면 신농을 기리는 공간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전승은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오가며 머무는 장소로 이어졌고 농업의 성산이라는 이름은 세월을 거치며 이곳의 풍경 속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m에 달하는 거대한 신농 청동상이 있다. 이마 양쪽에 거대한 뿔을 단 신농상. 두 팔로 받쳐든 폈다는 인간을 위해 오곡을 분별했다는 그의 업적을 상징한다. 这个景区主要是与神农山、神农变五谷那个长白桥那个神农，就是神农祭天的地方，就在后面。 이 길은 신농산 정상으로 오르는 가장 빠른 통로다. 케이블카에 몸을 싣고 가파른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산 전체가 한눈에 보인다. 겹겹이 쌓인 산맥과 안개가 어우러진 풍경은 오랜 흔적을 품은 이 산의 존재감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신농산 정상에는 신농단이라는 제단이 자리한다. 신농은 이곳에서 한 해의 풍년을 빌며 하늘에 제를 올렸다고 한다. 봉우리들이 겹겹이 이어진 산의 정상에 세워진 이 제단은 예로부터 신농과 관련된 중요한 성지로 여겨졌고 하늘과 땅을 잇는 자리로 인식돼 있다. 它这边就是这个山子神农山就是一个部落嘛，就是当时神农管辖的地方。当时那个上面不是一个上面一个祭坛的地方嘛，就是祭天嘞，就是当时就是天气不好了，就是祭天的嘛，祈福的嘛，祈福的嘛，祈雨有这个灾了。 就像现在就是初一15，我们要是这个烧香，就是大年初一，我们正常的话要祭祖要拜朝拜。不是你从那一上， 농업이 땅에서 시작된다면 그 결실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시절. 오곡이 자랄지 말지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에 신농은 하늘의 뜻을 묻는 제사까지 함께 전했다. 농경과 더불어 하늘과 사람을 잇는 마음까지 전했던 것이다. 天台嘛，都拜神仙的嘛，天台嘛。 신농단은 단순한 제단이 아니다. 풍년을 바라던 마음, 하늘의 운을 구하던 기원이 담긴 공간이다. 풍년을 기원하고 하늘의 뜻을 헤아리려는 마음은 농사를 삶의 근원으로 삼았던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농업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겼던 우리나라 역시 제2공간을 마련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이곳에 선농단이 있다. 선농단이라는 이름은 바로 선농제를 지내던 제단이라는 뜻. 농사의 시작과 결실을 놓고 국가 차원의 제사가 이루어진 공간이자 땅과 하늘, 사람의 노력이 하나로 이어지길 바라던 장소였다. 농사의 신으로 모셨던 신농과 곡식 재배의 시조로 받들었던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올린 제사.
선농제는 시대를 지나 오늘까지 기억으로 남아있다. 선농제가 말 그대로 이제 농사를 이제 한 해의 농사의 풍년을 기리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왕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제를 올리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 풍년을 기리는 제사 의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그 선농제의 제사 대상은 신농씨와 그 다음에 후직이라고 해서 이제 오곡을 관장한다고 하는 후직을 제사를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선농제는 한마디로 신농씨에게 지내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선농제의 핵심은 임금이 직접 밭을 가는 친경례였다. 백성의 고단함을 몸소 이해하고 풍년을 기원하던 의식. 신농이 농경으로 백성을 이끌었듯 조선의 임금 역시 농업이 나라의 근본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선농대제를 통해 해마다 재현되고 있다. 친경례가 끝나면 임금은 백성에게 국밥을 하사했다. 선농단에서 내린 국밥이라는 뜻에서 사람들은 이 음식을 선농탕이라 불렀고, 백성들은 한 해의 풍요를 함께 나누는 의미로 이 국물을 들이켰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이제 더 국가에서 완전히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친경이라고 해서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거죠. 이 직접 농사를 짓는 의례를 항행하고 선농제를 행한 다음에, 이 선농제가 끝난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그 소를 잡아서 국물을 내서 밥을 말아서 이제 나눠줬다고 해요. 음복을 하는 거죠. 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선농제에서 지냈던 탕이기 때문에 선농탕이 설렁탕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설도 있는 거죠. 한 해의 풍경을 기원하는 제에 백성들도 빠질 수 없었다. 농부들은 두레로 힘을 모아 모내기를 하고 드넓은 들판에 농기를 세워 하늘의 풍년을 빌었다. 노래도 요란한 구호도 없다. 오직 사물놀이의 장단과 보폭을 맞추는 발걸음만이 들판을 울린다. 두레는 땅을 일구던 공동체의 방식이었고,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농사의 근본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존재, 염제 신농과 연결된다.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두레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 조선시대, 근현대까지 쭉 두레의 전통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뭐 처음에 풍악을 울리고 시작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특히 이제 풍악을 울리면서 깃발을 막 들고 가거든요. 농자 천안시 대본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 드는 깃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농유업이라고 합니다. 신농의 업을 이어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선농단 제례와 두레 풍습으로 이어져 온 신농의 기억. 농업이 삶의 중심이던 시대. 신농은 땅의 질서이자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존재였다. 곡식은 배고픔을 해결하고 풍요로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낳았다. 남는 것을 내놓고 필요한 것을 얻는 교환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 호북성의 수주시. 어디선가 낯설면서도 익숙한 정겨운 풍경. 좌판이 이어지고 사람들이 오가며 장을 보는 모습이 우리나라 재래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주시의 전통시장.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지금도 이 시장을 찾는 발걸음은 이어진다. 소란스럽지는 않지만 이곳에는 시장이라는 공간의 온기가 남아있다. 그리고 시장 한편에 세워진 신농 사당. 전승에 따르면 신농은 바로 이 여산에서 처음으로 시장을 열었다고 한다.
그 흔적은 주역에도 남아있다. 신농은 농사로 얻은 것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의 시장을 열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바꾼다. 그럼 이제 농사를 많이 지면은 잉여 농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물물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경 사회를 이어가지고 교역 사회인 시장의 제도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역사 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침을 먹고 출발을 하면은 대개 이제 정오쯤 전후해가지고 시장에 도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정오에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둘째로는 신동 씨는 그 오행에서 화덕으로 임금이 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낮을 전후한 시간이 그 불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태양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그 시간대에 시장을 열었다는 뜻으로서 이것은 그 신동 씨 당시에 어떤 태양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시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하나로 묶은 질서는 시장만이 아니었다. 피와 혈연을 잇는 성씨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더 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 보통 학자들은 성씨와 이름에 대해서 성씨를 갖는다는 것은 나와 남을 구별짓기 위해서 성씨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름은 나와 남을 구별짓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는 거지만 성씨는 좀 이름과 성격이 조금 다르죠. 내가 조상으로부터 그 성씨를 이어받았고 또 내 자손 대대손손 성씨가 이렇게 유전되어서 이렇게 전래되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씨를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유한한 생명을 넘어서서 나의 존재를 무한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농의 고향으로 알려진 중국 섬서성의 부계시. 원래는 진창으로 불렸으나 당나라 숙종이 진창산에서 들은 새 울음소리를 계기로 지금의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제갈공명이 공략에 실패했던 난공불락의 진창성이 바로 이곳이다. 부계시의 아침은 산책과 가벼운 체조로 시작된다. 이 평범한 풍경 뒤에는 중국 성씨의 기원을 떠올리게 하는 역사가 남아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신농이다. 신농은 중국 고대 8대 성씨 중 하나인 강씨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후대의 많은 가문이 그를 혈통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위하강과 강수 이역에서 시작된 성, 강씨. 강수는 부계시를 지나는 청강하의 옛 이름으로 이 강을 중심으로 강씨성이 자리 잡았다고 전해진다. 江水之前现在就是等于是咱们的一个清江河，是在咱们这个左手边就是它是咱们这块的一个古江水，然后就等于是炎帝的一个出生的一个地方。然后咱们这块就等于它这个江水的话是咱们宝鸡这个地方就是渭河的一个支流，它最后的话等于汇合到咱们黄河流域。炎帝姓姜，就等于他在也就等于是说炎帝他是生于蒙域，长于江水，沐浴于九龙泉。他去世的时候是在那个天台山上，然后葬的时候葬到咱们这个长山上的。 就等于是有这样一个渊源。 그러면 강수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 섬서성 옛날에는 그 기수구 지금은 이제 위하라고 하는 곳인데요. 위하가 이제 쭉 흘러오다가 중간에 그 강씨성을 지나게 되는데 그 강씨성을 흐를 때의 그 위하를 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농이 그 소전의 아들로서 강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을 강씨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배달국 시대 때 그 소전의 아드님으로 나오게 되고요. 진나라 황보밀의 제왕세기에 따르면 강씨는 염제 신농씨를 시조로 하며 태호복희 씨의 풍성 다음으로 등장한 성으로 기록돼 있다. 인류 최초의 성씨는 동이족 태호복희 씨의 풍씨였다. 복희 씨의 후예들은 풍산에 살며 풍씨로 성을 삼았으나 15대 만에 끊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강씨의 시조로 알려진 염제식농은 어떻게 성씨의 시조로 불리게 된 걸까? 신농의 아버지 소전은 배달국 제8대 안부련 환웅의 신하로 강수에서 병력을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된다. 그렇게 강수에 머물던 소전은 그곳에서 신농을 낳게 된다. 신농이 강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성을 강씨로 삼은 것이다. 바로 이곳이 신농이 태어났다는 강수다. 강이라는 성씨의 근원지가 이 물줄기라는 전승 때문에 이 하천은 오래전부터 강수로 불려왔다. 최근 비로 수위가 높아 물살이 거세졌지만 강수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이자 성씨의 기원이 된 것이다. 신농은 강수 동쪽의 몽욕구에서 태어나 와욕부에서 자라고 구룡천에서 목욕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대도시의 풍경으로 바뀌었다. 오래 전해지던 신농의 자취가 사라진 것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我们江城部这是拆了门，那往上那专门讲解这个咱们江城部是怎么来源的故事。江城部现在咱们讲江城部，那就是叫江城堡，堡就是啥，就像过去那种说什么部那种，就是啥，是个堡，就是反正咋说了，我解释不来，这就等于就是那个人家看了个电视什么那个什么。是补嘛？哦，补个意思就是这个宝地一样，是这样的哦。 신농의 유래가 전해지던 이곳은 개발이 진행되며 옛 지형을 떠올릴 수 있는 단서는 거의 사라졌다. 역사의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 흔적을 품었던 공간은 도시의 풍경 속으로 묻혀버린 셈이다. 강수 일대에서 시작된 강씨는 오랜 역사를 지닌 성씨로 알려져 있다. 강이 지류를 만들듯 강씨는 세대를 따라 퍼져 하나의 계보를 이룬다. 후대의 여러 가문들은 그 뿌리를 신농에게서 찾고자 했고 신농을 조상으로 여긴 가문들은 중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특히 주나라의 개국공신 중 한 명인 강태공 여상은 강씨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로 꼽힌다. 신농에게서 비롯된 강씨성은 후대 왕조와 제후국, 귀족 가문으로 이어지며 강씨의 근원은 신농이라는 전승을 더욱 굳혀갔다. 강씨성은 중국과 한국, 동남아까지 전해지며 동아시아 성씨 전통의 한 뿌리가 됐다. 그 신농 씨가 이제 그 신농 씨로부터 강수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강씨의 이제 시조가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이제 이 자신들이 처음 왕조가 출발한 걸 이제 흥방 왕조라고 하는데요. 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흥방 왕조로부터 베트남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 흥방 왕조를 열었던 사람이 이제 신농 씨, 염제 신농 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뭐 마찬가지로 선농제를 지내는 것처럼 염제 신농을 기리고 일본에 가도 사실은 염제 신농을 제사 지내는 그런 신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강씨 가문 가운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가문은 바로 진주강씨다. 진주강씨 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 봉산사. 이곳은 강씨 가문의 시조인 강희식 장군을 기리는 사당으로 문중의 계보와 전통을 상징하는 장소다. 고구려의 병마도원수로 활약한 강희식 장군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을지문덕과 함께 살수대첩을 이끌었던 장수로 국가를 지키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기록돼 있다. 한국의 강씨 가문들은 자신들의 근원을 신농과 연결해왔고 신농을 조상으로 받아들여온 흔적을 세대를 거쳐 기록으로 남겼다. 현존하는 성씨 중에 가장 오래된 성씨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강씨가 가장 오래되었어요. 어떤 나를 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적 의식을 또 갖게 하는 게 바로 성씨거든요. 그래서 염제 신농씨가 처음에 성씨를 만들어서 강씨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게 인류 문명 사적으로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씨의 시조로 불린 신농은 어디에서 생을 마쳤을까? 전승은 그가 140세 되던 해에도 약초를 맛보다가 독초를 먹고 천태산 연화봉 아래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한다. 신농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가족은 천태산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신농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이곳을 신농골대라 부른다. 보계시 위하강 남쪽에 자리한 염제릉. 신농을 기리는 대표적인 장소로 알려진 곳이다. 신농문은 염제릉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다. 입구에 조형물과 표석, 그리고 광장에 이르면 이곳이 오랫동안 신농을 기려온 공간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광장을 지나면 제향공간과 봉분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다. 숲과 언덕 사이에 하나의 제2공간으로 조성된 염제릉. 산에 둘러싸인 염제릉 모습은 마치 신농의 죽음을 하나의 끝이 아닌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 염제릉이 신농의 실제 묘역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건 사람들이 이곳을 신농을 기억하는 장소로 선택해왔다는 사실이다. 광장에서 이어지는 길 끝에는 신농 제향의 중심인 염제대전이 나타난다. 사당 안에는 신농상이 모셔져 있고 지금도 향과 제물이 놓이며 제향이 이루어지는데 제를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지금도 이 지역에서 신농이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당 내부에는 신농의 생애를 전하는 그림이 남아있다. 농업을 열고 백성을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장면마다 담겨있다. 염제릉을 비롯해 중국 곳곳엔 신농의 이름을 딴 사당과 대전이 많다.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신농을 기리는 걸까? 그건 중국 사람들의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의관총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제 의관총이라는 것은 그 위대한 분이 여기에 흔적이 있으면은 진짜 무덤이 아니더라도 거기다 무덤을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신농이라는 분이 워낙 그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신농 씨의 자취가 있는 곳이면은 후세의 사람들이 그러한 무덤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염제릉 중에서도 호남성 염제릉은 대표적인 장소로 꼽힌다. 절제된 풍경 속에 신농의 이름이 깊게 남아있으며 해마다 이곳을 중심으로 신농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진다고 한다. 晚年的时候来到鹿园泊这个地方，采那个中草药，误食那个稻草草葬在这里。游客即使节假日、5一、11暑假，特别是过年的时候，都是来这里祭祖。那时候特别多是吧？有的时候那个国家干部还有那些大企业家在这里捐款。 여러 곳에 전해지는 염제릉 가운데 어디가 진짜 무덤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신농의 삶은 죽음을 넘어선 의미가 됐고 후손들의 삶 속에 이어졌다는 점이다. 염제 신농 씨는 농사짓는 법과 의술로서 후세에 엄청난 은혜를 끼치신 분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농 씨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그 근본과 뿌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나에게 은혜를 끼쳐준 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 정도는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제 신농은 전설로 시작해 역사가 되었다. 산과 들을 헤매며 약초를 맛보았고 백성에게 농사를 가르쳐 주었으며 시장을 열어 교역의 질서를 세웠다. 그리고 성씨를 남겨 후손들의 뿌리가 되었다. 그가 열었던 길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의학의 뿌리로, 농업문화의 기반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정체성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염제 신농은 단순한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바꾼 살아있는 조상이다.